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 대비 추록 강의 제5강 강의를 시작합니다. 제5강 강의가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5강 강의는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행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자, 4개의 어떤 영역에 들어있는 추록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사회복지와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을 보면 잭 로스만이 이야기한 3가지의 모델이 있죠. 첫 번째가 지역사회 개발 모델, 두 번째가 사회계획 모델, 세 번째가 사회행동 모델입니다. 여기에서 이 3가지의 유형을 구분하는 부분에서 공익에 대한 관점이란 게 있습니다. 공익에 대한 관점, 거기에 보면 합리주의, 그 다음에 거기 나온 대로 이상주의, 현실주의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집권, 그 다음에 개인주의적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개념을 좀 살펴보자 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 참고의 박스 내용이 들어있는 건데요. 123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 되겠죠. 자, 슈버트에 의한 구분과 마이어슨과 그 다음에 펜필드의 구분인데 학자는 참고만 하시고요. 자, 합리주의입니다. 합리주의는 지역 내의 여러 집단들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반영시킴으로써 가능하며 공익은 다수 집단의 이익을 표현함으로써 결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합리주의가 바로 지역사회 개발 모형에 있는 거죠. 쓰세요. 지역사회 개발 모형에 있는 건데 이 지역사회 개발의 클라이언트는 전체 주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다수 집단의 이익을 표현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보면 여러 집단들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반영한다라고 했죠. 이게 바로 합리적이다. 합리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주의입니다. 자, 대화보다 소수의 전문가 동그라미요. 이 이상주의는 바로 사회계획 모형에 들어있는 거죠. 쓰세요. 사회계획 모형입니다. 소수의 전문가 집단이나 정치적 엘리트들의 과학적 지식과 도덕성을 통한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게 이상주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현실주의입니다. 현실주의는 사회행동 모델이죠. 사회행동 모델 쓰세요. 자, 해당 시기에 있어서 집단들 간의 힘의 균형을 반영한 것이며 힘의 균형의 밑줄이요. 공익은 집단 간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갈등의 동그라미, 갈등 전술을 쓰는 게 뭐였죠? 네, 갈등 전술을 쓰는 것이 바로 사회행동 모델이었잖아요.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나타나는 과도적 타협이라고 본다. 이게 바로 현실주의적 개념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현실적인 차원에서 희생자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 희생자의 희생된 부분들을 어느 정도 도와줘야 되겠죠. 그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자, 그러한 것들이 바로 사회행동 모델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그럴 때는 이해관계가 상충된다. 그래서 갈등 전술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갈등을 통한 해결이라고 되어 있죠. 갈등을 해소를 시키면서 이 과도한 타협적인 부분을 우리가 바로 사회행동 모델의 전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과도한 타협과 갈등 전술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이 바로 사회행동 모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밑에 보면 중앙 집권적 개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주의적 개념이 있습니다. 중앙 집권적 개념은 지역사회 개발과 사회계획 모델이 여기에 들어가죠. 입법가와 행정가가 정치체제의 목적을 알고 사소한 이익보다 전체 공익을 찾기 위해 정책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즉 입법가와 행정가는 바로 상층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바로 어떤 정책의 결과를 공익 차원에서 만들어낸다. 이걸 우리가 중앙 집권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개인주의적은 뭐냐? 보다 사소한 이익들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공익을 집단들 간의 사회적 선택을 위한 상호관계를 통해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 개인주의는 내가 이 개인 스스로 이러한 사회행동 모델에 들어있잖아요. 개인 스스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인데 자, 그러한 것들은 사소한 이익들의 타당성, 이러한 타당성을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인적 차원에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밑줄이 쳐져 있고요.
집단들 간의 사회적 선택을 위한 상호관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이 운동에 참여할 수도 있고 내가 이 운동에 사회행동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바로 사회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은 바로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이 내용은 참고적인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공익에 대한 관점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올 때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참고적으로 넣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역사회 개발, 사회계획, 사회행동으로 이것을 묶어서 연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자,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을 보면 자, 지역사회 개발, 지사계라 있었죠. 그 다음에 사계라 있었죠. 그 다음에 사행이다. 로스만에 의한 모형 세 가지입니다. 대표적인 모형 세 가지. 자, 이것은 중앙집권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중앙집권적, 그 다음에 합리주의적,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죠. 우리 시험은 지금 제가 판서한 내용들이 되는데요. 중앙집권적, 그 다음에 이상주의적,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개인주의적, 현실주의적, 개인주의적, 이렇게 됩니다. 현실주의적, 그 다음에 개인주의적,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모델로 해서 공익에 대한 관점, 타이틀은 공익에 대한 견해, 공익에 대한 견해 또는 공익에 대한 관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해결해 드렸고요. 자, 두 번째를 보시면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이 있습니다. 참고라고 쓰세요. 최근에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에 이 대목이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한 지문에 나왔고요. 웨일과 갬블의 모델이 있습니다. 웨일과 갬블의 모델은 근린 지역사회 조직화, 기능적인 지역사회 조직화, 지역사회 사회경제개발, 그 다음 네 번째 사회계획, 다섯 번째가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 연결, 여섯 번째가 정치사회행동, 일곱 번째가 연합, 여덟 번째가 사회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웨일과 갬블은 90년대입니다. 1990년대에 이 모델 8가지를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제가 이론 시간에도 이거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근린 지역사회 조직화는 근린 하면은 이제 지리적인 지역사회가 있고 기능적인 지역사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린 지역사회 조직화는 대개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능적인 지역사회 조직화는 말 그대로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번 근린 지역사회 조직화는 바로 여기에 있는 지사계와 관련성이 있고, 세 번째 지역사회 사회경제개발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지사계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사회계획이 있고요. 사회계획은 사계와 연관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 연결은 별도로 따로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 있는 6번, 7번, 8번을 묶어서 사회행동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주시고요. 저는 로스만의 모델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웨일과 갬블의 모델을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쭉 읽어갈 때 감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다. 로스만이 말한 것이 기본이거든요. 1960년대에 자, 로스만의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웨일과 갬블의 모델이 있다. 웨일과 갬블의 모델은 90년대에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로스만의 모델에 지사계가 있었죠. 이 지사계와 관련성이 있는 웨일과 갬블의 모델은 근린 지역사회 조직화, 근린 지역사회 조직화와 관련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사회경제개발 모델이 있었습니다. 지역사회 사회경제개발 모델,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지사계와 관련성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 사계가 있습니다. 사계는 사회계획과 연관성이 있죠. 이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사행이 있습니다. 사회행동 모델은 세 가지로 집약이 되는데 그 세 가지가 바로 정치사회행동, 두 번째가 연합, 세 번째가 사회운동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웨일과 갬블의 모델은 8가지의 모델이었단 말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린 지역사회 조직화는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와 연관성이 있다면 자, CF 2가지가 여기에 나와야 되겠죠.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화가 있습니다. 자,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는 뭐였죠? 네, 공통의 이해관계와 관심사가 있는 공동체를 우리가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라 하죠. 이것은 기능적 지역사회를 의미합니다. 사회복지계, 종교계, 교육계, 문화계 이런 게 여기에 들어간다고 했고요. 하나는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 연결입니다. 연결 모델, 이렇게 해서 8가지의 모델을 쭉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로스만의 모델과 웨일과 갬블의 모델,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서는 웨일과 갬블의 모델이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번 2013년 즉 11회 문제에서는 웨일과 갬블의 모델이 3문제나 나왔어요. 그래서 뭐 조금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포플의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포플의 모델. 자, 포플의 모델은 여기도 8가지인데요. 첫 번째 지역사회 보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포플의 모델도 1990년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사회 조직, 세 번째가 지역사회 개발입니다. 그 다음 사회계획이 있고요. 지역사회 교육, 그 다음에 지역사회 행동, 여권주의적 지역사회 사업, 그 다음에 인종차별철폐 지역사회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로스만의 모델과 연결해서 공부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지역사회 보호, 두 번째가 지역사회 조직,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사계가 나왔죠. 지역사회 개발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지역사회 교육이란 게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포플의 모델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플의 모델 8가지인데요. 좀 연결해서 하면은 공부하기가 쉽거든요. 지사계가 그대로 갑니다. 지역사회 개발이란 게 있었죠. 자, 지역사회 개발. 여기에 키워드에 뭐가 있어요? 교육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교육도 들어간다는 거. 지역사회 교육.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가지가 지역사회 보호가 있었고 지역사회 조직이란 게 있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CF 지역사회 보호, 그 다음에 지역사회 조직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를 먼저 잡고요. 그 다음에 사회계획이 그대로 있었죠. 사회계획이 여기서 그대로 와야 됩니다. 지금 제가 칸을 나눠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가 지역사회 개발과 연관성이 있는 거고, 자, 밑에는 사회계획과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지역사회 계획이 그대로 들어있죠. 바로 그 대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가지, 3가지가 남았죠. 그 3가지가 바로 여기 있는 사회행동과 관련성이 있는 것들 3가지. 자, 거기 보면 지역사회 행동이란 게 있습니다. 지역사회 행동. 그 다음에 여권주의 아시죠? 페미니즘이요. 자, 여권주의적 지역사회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뒷부분 지역사회 사업, 여권주의적 지역사회 사업, 사행의 아주 특수한 것들이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인종차별철폐가 있습니다. 자,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지역사회 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는 사행과 관련성 있는 특수한 것들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포플의 모델도 8가지. 하나, 둘, 셋, 넷, 5, 6, 7, 8개로 잡아드렸어요.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일러와 로버츠가 있습니다. 테일러와 로버츠에서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그 밑줄 부분인데요.
테일러와 로버츠는 로스만의 기본 3가지 모델을 중심으로 2가지 모델을 추가하게 됩니다. 자, 5가지 모델을 제시했는데요. 테일러와 로버츠에 의하면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은 첫째, 실천 방법의 각 변수, 변인. 둘째, 대안적인 전략. 셋째, 의사결정의 영향 정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의사결정의 영향 정도에 따라서 후원자와 클라이언트가 어느 정도 결정 권한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구분했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대한 결정 권한, 이것을 꼭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테일러와 로버츠를 해볼 거예요. 테일러와 로버츠라는 두 분의 모델은 5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공무원 시험에 나왔으니까요. 의사 결정 권한의 정도, 의사 결정 권한의 정도에 따라서 구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이 단어가 중요한 것입니다. 의사 결정 권한 하면 테일러와 로버츠. 자, 첫 번째가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가 계획이고요. 3번째가 지역사회 연계입니다. 4번째가 지역사회 개발이고, 마지막이 정치적 권력 강화. 이렇게 5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연계, 이게 별개예요. 그래서 지역사회 개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계획, 그 이번에 계획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 다음에 정치적 권력 강화. 그러면은 정리해 볼게요. 자, 이거는 빨간색으로 좀 정리해 볼게요. 지사계는 말 그대로 지역사회 개발이 있었잖아요. 자, 지역사회 개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2번째 사회계획도 사회계획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계획이라고 나와 있죠. 단순하게 2자로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행은 뭘까요? 정치적 권력 강화로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인 권력을 활용하는 것이 바로 사행이거든요. 그러면 이 3가지가 바로 로스만의 3가지 모델로 가져온 거고, 그 다음에 2가지가 바로 지역사회 연계라고 하는 거, 지역사회 연계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1번에 있었던 거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입니다.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이렇게 2가지로 정리를 하시면 되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테일러와 로버츠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로스만의 모델에서부터 웨일과 갬블의 모델, 포플의 모델, 테일러와 로버츠의 모델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의 틀을 여러분들이 좀 갖고 계시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우리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것은 이 로스만의 모델 많이 나오죠. 가장 많이 나옵니다. 별표 3개. 그 다음에 웨일과 갬블도 나왔었습니다. 웨일과 갬블도 출제가 됐었고요. 여기에서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테일러 로버츠가 나왔었는데 의사결정 권한의 정도에 따라 나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험에, 우리 공무원 시험에 출제된 지문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 나온 것들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거기 테일러와 로버츠 이야기가 쭉 나왔죠. 그 다음에 4번째. 자, 4번째는 4번입니다. 크레츠만과 맥라이트의 지역자산 모델 밑줄이요. 이것이 이제 최근에 2012년 9월 달에 나온 겁니다. 지역자산 모델이 나왔습니다. 자산의 동그라미요.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결함보다는 긍정적 자산의 가로, 긍정적 자산에 초점을 두며 실천 개입을 개발하는 모델이다. 자, 지역 외부에 거주하는 전문가들이 지역사회 욕구 규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끊어요. 지역 주민 스스로 개개인의 강점과 기술을 인지하고 강력한 사회적 지지망으로 연결된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웃 간의 기술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교환시켜 나갈 수 있는 기제들을 개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지역사회에는 많은 강점, 긍정적인 관점들이 있을 거다. 그걸 우리가 자산이라 한다. 그것을 강조하는 게 바로 지역자산 모델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프레이리의 다문화 조직 모델입니다. 다문화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가 있습니다. 인종, 종교, 연령, 민족, 사회 경제적 상태, 교육 수준, 전통 관습, 신체 능력, 이런 것들이 다 다양성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이해해야 되고,
문화적 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소수자의 복지 향상을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보통 다문화가족 하면은 소수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 집단 간의 상호작용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 연대감을 증대시켜 나가는 것. 그게 바로 다문화 조직 모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지역자산 모델의 개념과 다문화 조직의 모델 개념만 아시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최근 시험에 출제되었기 때문에 제가 팁으로 넣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6페이지에 있다고 하는 것,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가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론 파트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업무가 있었죠. 거기에서 밑줄 친 것만 보시면 돼요. 거기 보시면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 조성이 있죠. 기부문화 조성의 밑줄이요. 여러분들은 이것만 써놓으시면 됩니다. 자, 기부문화 조성이 있는데 이게 최근에 개정되어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기부문화 조성해가지고 공동모금의 사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죠. 기부문화 조성은요. 협의회에서 하는 것이다. 기부문화 조성은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세 가지가 있죠. 중앙,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도협의회, 시군구협의회가 있는데 이 세 군데 다 기부문화 조성에 업무가 들어간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대목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초점 집단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명목 집단 방법과 초점 집단 방법, 욕구조사 방법에 들어가는데요. 구분해 드렸는데 초점 집단 방법이 바로 여러분들 교재에 없는 거였어요. 구교재에. 자, 그러면 보시죠. 포커스 그룹입니다. 질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겁니다. 왜? 토론을 하니까요. 질적인 자료를 수집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6명에서 10명 정도의 소집단으로 구성이 됩니다. 소집단의 동그라미. 그래서 초점 집단이란 말을 썼어요. 초점 집단은 여러 명이 동시에 질의와 응답에 참여할 수 있고 참가자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이루어집니다. 그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므로 집중적인 토론에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이와 비교되는 게 뭐죠? NGT, 즉 뭐죠? 노미널 그룹 테크닉이라고 해서 명목 집단 기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미 1급 시험에서는 명목 집단과 초점 집단 기법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서울특별시에서 명목 집단 기법을 시험에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초점 집단 기법이란 것도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집중적인 토론을 하면 초점 집단 방법, 집중적인 토론 없이, 즉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조성해서 어떤 합의점에 도달하는 것, 그게 바로 명목 집단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바로 지역사회 복지와 관련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고요. 자, 행정 파트로 갑니다. 자, 행정 파트는 225쪽에 보면은 이 조직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수평 조직, 수직 조직 이런 게 있었죠. 거기에 매트릭스 조직, 즉 행렬 조직을 넣습니다. 행렬 조직이란 조직 구조의 한 방법으로 주요 업무 세분화에 따르는 문제들에 대처하며 합리적인 수준의 분업의 동그라미며 통합의 동그라미며 이것을 강조하는 이중적인 기능을 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텍스트가 없어서 텍스트를 넣었는데요. 자, 매트릭스 조직은 두 가지의 이중적인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수평 조직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무엇입니까? 수직 조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수직 조직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분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업의 장점을 가지고 있고 수평 조직에서 장점은 통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이 바로 매트릭스 조직이다. 매트릭스 조직은 행렬 조직이다. 이렇게 장방형 조직이라고도 합니다. 행열 조직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이중적인 즉 통합성과 안정성, 이걸 안정이라 하거든요. 안정성.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신축성이라고 합니다. 융통성이라고 하는 장점이 있죠.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이 바로 매트릭스 조직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자, 사례를 들면 김아무개라는 구성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기 수직 조직에 몸담기도 하고요. 김아무개라는 똑같은 사람이요. 수평 조직에 일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김아무개라는 사람이 수평 조직과 수직 조직의 모든 일을 다 하는 것. 이게 바로 행렬 조직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보시죠. 1번 행렬 구조의 성격입니다. 조직 구성원들은 1차적으로 분과에 소속이 됩니다. 분과면 뭐죠? 수직입니다. 그러면서 수직적인 위계에 의해서 통제받기도 하며 끊어요. 조직 구성원들은 각 프로그램 단위, 즉 팀이란 말의 동그라미. 이게 바로 수평입니다. 팀 단위의 구분에 의해서도 나누어집니다. 각 프로그램 내에서 각 분과의 구성원 대표들은 프로그램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수평적인 협조를 유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장점입니다. 조직을 구조하는데 집중화하면 뭐예요? 이거죠. 수직이 바로 집중화와 연관성이 있어요. 집중화. 자, 그 다음에 분권화가 바로 이거죠. 분권화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 집중화와 분권화를 동시에 이루는 것이 바로 행렬 조직이다. 자, 수직적이고 정형화된 구조가 주는 장점이 뭐라겠죠? 안정성이라 했습니다. 끊고 수평적 구조가 주는 장점이 뭐죠? 탄력성이라 했습니다. 이게 바로 탄력성과 동의어예요. 신축성이나 융통성이나 탄력성이 다 동의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단점입니다. 두 개의 권위 라인을 따라야 되죠. 즉 김아무개라는 사람은 수직 조직의 장과 그 다음에 수평 조직의 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두 개의 권위 라인을 유지하는데 복잡합니다. 비용이 증가하고요. 끊어요. 역할과 권한이 명료하게 정의되지 않아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두 가지 업무를 다 하잖아요. 또한 이중적인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역할 긴장, 다른 말로 하면 스트레스, 그게 나타나며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이러한 것들이 단점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말씀드린 매트릭스 조직, 행렬 조직이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급 시험에서는 3번 정도 나왔는데요. 공문에서는 아직까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는 이제 간투도표의 사례입니다. 여러분 구교재에 있는 이 그림 좀 이렇게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다시 보시라고 넣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 펄트도 그림을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새로 들어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 펄트, 2번 펄트에서 좀 중요한 부분을 보시면 맨 아래에 목표 간 기대 시간이 짧을수록 목표 상호 간의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되어 있죠. 즉 이 목표와 목표 간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는 게 펄트거든요.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인데 마지막에 밑줄 쳐져 있는 그 부분이 여러분 교재에 없는 새로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제일 위에 임계 경로가 있죠. 임계 경로에서 최종 과업을 달성한 데 걸리는 최단 시간, 이것도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최종 과업을 달성한 데 걸리는 최단 시간도 임계 경로의 개념이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이것을 이론 수업 때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쉐디우 그래비 제일 아래 표가 있죠. 그것은 여러분들 예전 교재에 있는 거와 동일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행정론에 대한 추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대한 추록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287쪽이라고 나와 있는 것, 매슬로우의 욕구와 산업복지입니다. 이게 예전에 우리 공무원 시험에 국가직 시험에 나왔어요. 국가직 시험에서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자존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이 5가지 욕구하고 산업복지를 연결하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틀린 문항을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였는데요. 자, 생존의 욕구 한번 밑줄 친 분을 보시죠. 우리가 이미 개념을 다 잡았으니까 이 욕구의 개념은 잡았거든요. 자, 거기 보시면 의료보험이라든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활 프로그램, 그 다음에 고용에 대한 욕구, 이제 앞에는 건강에 대한 욕구였고요. 고용에 대한 욕구는 직업안정, 직업훈련, 고용보험, 공적부조 등으로 할 수 있고요. 임금에 대한 욕구는 최저임금제, 근로기준, 근로감독, 부가급여, 소득보장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생존의 욕구, 즉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건강, 두 번째는 고용, 세 번째는 임금에 대한 사례였습니다. 자, 그러면 안전의 욕구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자, 안전의 욕구가 있는데 두 번째 줄에 보면 이러한 욕구에 대한 산업복지는 세 번째 줄이네요.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공적부조 등의 사회보장과 끊어요. 근로자의 재산형성, 소득보장, 근로자의 주택보급, 그 다음에 산재 예방, 직업환경 개선, 건강진단, 소비조합, 공제회, 휴게시설, 급식시설, 위생시설, 교통편의, 피복지급, 보장구 지급, 타가소, 생활상담, 직장, 인사상담, 그 다음에 가사, 협조, 서비스, 정년계획, 그 다음 퇴직금, 종업원 원조 프로그램, EAP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 다음에 대부제도, 법적 지원 등 이러한 것들이 바로 안전의 욕구와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속과 애정의 욕구가 있습니다. 소속과 애정의 욕구의 세 번째 줄에 보면 이에 대한 산업복지는 장기군속, 수당, 생활상담, 친목행사, 성금모금, 취미 집단활동, 운동회, 시내 디스코장, 공동오락실, 상조회, MT, 레크레이션, 지역사회 봉사, 그 다음에 사내 회복, 그 다음 공장 새마을운동, 부가급여, 사내 제품 염가 구입, 그 다음 가정방문, 부부 초청잔치, 가족 프로그램, 가족상담, 자녀 문제상담, 육아교육 지원 등 이러한 것들이 다 세 번째 욕구인 소속과 애정의 욕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은 우리 전공서적에 있는 것을 옮겨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존의 욕구입니다. 자존의 욕구는 인정을 받는 것과 연관성이 있죠. 써요. 인정에 대한 욕구입니다. 자, 밑줄 친 부분을 보시죠. 공정한 인사고과에 따른 승진, 승진의 동그라미, 승급, 포상, 배치제도, 근무시간 연동제, 재택근무, 성과 배분제, 자격수당, 노사협의, 경영참가, 재산형성, 소득보장, 안식년, 정년연장, 재임용, 장학금, 진학, 위탁교육, 직업개발, 직원개발, 그 다음에 직무개발, 조직개발, 문화, 작품 발표회, 간행물, 자기성장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다 셀프 이스템이라고 하는 자존감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아실현입니다. 이 자아실현은 세 번째 줄에 보면 교육훈련, 제한제도, 실적표창, 공정한 인사고과, 과제중심 조직, 직원개발, 직무개발, 조직개발, 학위취득, 장학금, 장려금, 기념사업, 노사협의, 경영참가, 산업민주주의, 산업평화 이런 것들에게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들 좀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요. 이 완전히 잘못된 부분을 찾았어요.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 생존의 욕구가 있잖아요. 그 생존의 욕구에 밑줄이 쳐져 있고 그 다음에 자존의 욕구에 밑줄이 쳐져 있잖아요. 생존의 욕구 이 자리에 자존의 욕구에 밑줄 쳐 있는 부분들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생존과 거리가 멀죠. 그래서 사지선다형, 국가직이니까 사지선다형에서 4개의 욕구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러한 산업복지에 해당되는 사례들이 쭉 열거되어서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참고로 들어갔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제가 읽어드린 이 모든 것들을 머릿속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 생존과 연관성이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있겠구나 라고 이해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가 다시 나올 것이라고는 좀 이 난이도가 있고요. 난이도가 있고 또 이것이 다시 재출제될 확률도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은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9쪽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체계의 특성 중에요. 진화적 특성을 가져온 건데 거기에 3번에 균형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균형은 이퀄리브리움이라고 해서 평형 상태와 동의어가 됩니다. 이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진화적 특성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는 전공서적들이 있어서 제가 1번, 2번, 3번으로 번호를 매겼고요. 이미 균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어요. 폐쇄체계에서 안정상태와 구분되는 개념이다. 안정상태는 개방체계상에서 에너지를 주고받고 하면서 현상이 유지되는 거고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주고받지 않는 폐쇄체계에서 균형이 유지되는 것이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드렸었습니다.
폐쇄체계의 동그라미요. 폐쇄체계의 고정된 구조로 주위 환경과 수직적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며 수평적 상호작용을 할 때 수평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유지죠. 현상 유지를 쓰시면 돼요. 자, 폐쇄체계의 내부 균형이 나타난다. 이게 바로 균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정상태 위에 보니까 개방체계에 존재한다 라고 돼 있죠. 개방체계에 존재하는 게 안정상태라면 폐쇄체계에 존재하는 게 균형이나 평형상태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주시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조사방법론의 내용인데요. 자, 조사방법론에 303쪽 페이지 이렇게 나왔죠. 303페이지. 종단조사의 세 가지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설해 보았습니다. 종단조사의 세 가지, 패널, 그 다음에 경향, 그 다음에 동년배 연구조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코호트 조사라고도 하는데요. 자, 첫 번째 패널 조사가 있습니다. 패널 조사는 종단적 조사 방법으로 하나의 동일 조사 대상자가 바뀌지 않는다겠죠? 자, 복수의 시점에서, 여러 가지 시점에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조사 대상을 고정시킨다.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동일된 조사 대상에 대해서 동일한 질문을 반복 동그라미. 이 종단조사는 반복적인 조사를 한다겠죠? 고정된 조사 대상의 전체를 패널이라고 합니다. 경향입니다. 경향은 복수 시점에서 수입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지만 각 시점에서의 조사는 단발적이고 독립적입니다. 조사 대상자가 달라집니다. 패널 조사와 다른 점이죠. 조사 대상자가 조사할 때마다 다르다. 별표. 예를 들면 다른 시점에서 실시된 여론조사의 결과를 모아 정당 지지의 추이를 연구하는 경우 경향조사를 한 것이 되는데,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여론조사할 때 그 여론조사 대상자가 다 똑같나요? 아니죠. 달라집니다. 그래서 경향조사라고 보고 있고요. 코호트 조사입니다. 말 그대로 동료 집단이고 동년배를 보는 겁니다. 단발적인 조사를 복수 반복하는 것이지만 끊어요. 경향조사와의 차이는 모 집단의 일부에 초점을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부가 바로 동년배들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940년대에 태어난 사람의 정치의식이 전후, 이게 뭐죠? 네, 이 한국전쟁을 말해요. 한국전쟁 후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조사하기 위해서 60년, 70년, 80년, 90년에 40년대에 태어난 사람만을 조사해요. 그럼 동년배 아닙니까? 40년대에 태어난 사람만 조사하니까 동년배라고 쓰시면 끝납니다. 코호트 조사도 단발적 조사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조사 대상자가 조사 때마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동년배의 여러 그룹이 있잖아요. 동년배 여러 성원들이 있는데 조사할 때마다 대상자가 달라지는 겁니다. 대신 동년배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동년배 조사가 되니까요. 자, 세 가지 종단조사의 세 가지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시험에는 패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1번의 별표. 312쪽입니다. 312쪽은 커트만 척도의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리커트 척도 사례 있어요. 보가더스 있었고요. 서스톤도 있는데 이 커트만만 없었거든요. 그래서 커트만을 제가 사례를 넣었어요. 커트만은 이거죠. 강도에 따른 서열화입니다. 커트만 옆에다가 강도에 따른 서열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강도에 따른 서열화 보실래요? 양로시설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 괜찮다 그랬어요. 4번을 보시면 양로시설이 우리 옆집에 있는 것은 괜찮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강도가 어디가 제일 가깝죠? 네, 네 번째잖아요. 우리 옆집에 있는 게 양로시에 있는 게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동네, 서울, 우리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강도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서열화가 이루어진 것, 이게 바로 커트만 척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보가더스 척도가 있잖아요. 보가더스는 인종 간 거리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에 대해서 또는 필리핀 사람에 대해서 일본 사람에 대해서 인종 간의 사회적 거리를 알아보는 게 보가더스라면 그냥 그 인종 간의 사회적 거리와 상관없는 다른 이러한 강도가 나오면 이거는 커트만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실험식이 다 나와 있죠. 이 실험식은 뭔지 아시죠? 제가 이미 이론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실험조사 연구가 있잖아요. 실험조사 연구에서 순수 실험 설계, 순수 실험 설계, 그 다음에 유사 실험 설계, 그 다음에 전 실험 설계, 비실험 설계 네 가지 생각나시죠?
순수, 유사, 전비. 자, 여기에서 각각의 설계에 대한 실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실험식을 보고 우리가 어떤 실험식이냐 그것만 표기하시면 돼요. 해볼까요? 325쪽이라고 써져 있는 첫 번째 거 실험식. 자, 보십시오. 사전사후 했죠. 사전사후 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전사후가 있는데, 자, R, 랜덤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 앞에 묶여져 있는 부분에 R자가 빠져 있네요. 그렇죠? 325쪽 위에 박스 두 개에 앞에 이렇게 묶어져 있죠? 여기에 R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R을 두 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통제 집단 전, 후 비교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뭐죠? 통제 집단 후 비교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는 뭐예요? 여러 번 조사했네요. 집단이 하나네요. 네, 단순 시계열 설계입니다. 세 번째 거 하고 있어요. 단순 시계열 설계입니다. 자, 마지막 거는 랜덤이 없잖아요. 랜덤 R자 쓰면 안 돼요. 이거는 복수 시계열 설계입니다. 복수 시계열 설계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326쪽에 있는 그 다음 페이지 거기에 보면 사전과 사후가 있죠. 그래서 이게 비동일 통제 집단 전후 비교 설계라고 해요. 비동일 통제 집단 전후 비교 설계라고 해요. 그 다음에 326쪽 이게 뭐죠? 네, 집단이 하나잖아요. 단일 집단 전후 비교라고 해요. 자, 밑에서 두 번째 거는요. 단일 집단 후 비교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제일 아래 거 이건 뭡니까? 비동일 집단 후 비교입니다. 비동일 통제 집단 후 비교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죠. 이미 이론 수업 시간에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실험식을 써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교재에 이제 표기를 한 건데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칸이 8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8개를 쭉 순서대로 써 드릴게. 여러분들이 맞게 썼나 보세요. 첫 번째, 통제 집단 전후 비교 설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제 집단 후 비교 설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순 시계열 설계입니다. 단순 시계열 설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복수 시계열 설계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와서 그것은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라고도 하는데요. 전후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전후 비교 설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섯 번째 들어가야 되겠죠? 여섯 번째는 집단이 하나거든요. 단일 집단 전후 비교 설계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거 단일 집단 후 비교 설계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거 비동일 통제 집단 후 비교 설계입니다. 자, 여기에서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와 동의어입니다.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와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자, 8가지 됐죠, 순서대로. 자, 여기에서 보세요. 요 두 가지는 순수 실험 설계에 들어갑니다. 순수 실험 설계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유사 실험 설계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세 가지는 전 또는 원시 실험 설계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순서대로 쭉 순서대로 나열해 드렸습니다. 순서대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가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추록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추록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들이 5강에 걸쳐서 쭉 들으신다면 이 앞에 했던 강의들, 이론 강의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지식을
소유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나눔 CPS에서 사회복지학개론이 64강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64강부터 65, 66, 67, 68, 69 이렇게 해서 밑에 한 강씩 보충 강의식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추록의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업데이트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강의를 들을 수 있겠죠. 자,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2012년 9월 22일 날 시험 봤던 동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거를 보셔서 나눔 CPS에 들어오시면 그 영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면서 최근에 나왔던 가장 어렵게 나왔던 게 2012년 9월 달에 통합지방직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설을 여러분들이 꼭 듣고 그것을 잘 여러분들이 실력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 차원에서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학개론, 나눔 사회복지학개론의 추록 강의, 제일 마지막 강의인 5강 강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2013년에 꼭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